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지방직 서울시 같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했는데,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그 전범위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 해설지 좀 참고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메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가, 그죠? 뭐 장황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크게 이제 표 안에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잠깐 보시면은 행정법 통론 이렇게 있죠. 행정법 통론 여기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편에서.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법. 그 행정법 통론에서 의외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거고, 그다음에 행정작용법. 그래서 2편에서는 원래 출제 많이 된다 여기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6문제 정도, 5-6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그래서 2문제, 원래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여기서는 이제 행정강제, 대집행 항상 이제 나온다. 대집행 이행강직은 여기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행정벌, 금전상의 제재에서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요거와 관련해서 1문제가 출제가 됐다. 근데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과태료는 이제 우리가 디책형이거든요. 디책형.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출제가 됐다. 숫자 물어보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행정상 손해전보 이거 5편이죠. 5편에서 손실보상은 다행히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배상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직은 이제 7월 달에 국가직이 있잖아요. 국가직에서는 손실보상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또 출제를 하고, 그래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5편에서는 국가배상에서 출제가 됐고, 어렵게는 출제 안 됐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6편에서 행정쟁송, 이제 소송심판. 여기는 항상 뭐 4-5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범위에서 골고루 잘 출제가 됐어요.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 난이도를 그 어느 정도 어렵지 않았는지 그거 알고 싶으시면 11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11번 문제. 항고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치무부. 그게 아닌 거 기관소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난이도가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된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좀 난이도를 어렵게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책형 1번부터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1번 저는 이제 다 하는 거지. 1번 보시면은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1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질문 이제 옳은 것은 골라라. 비례 원칙이 나세요. 비례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을까? 그럼 입법에서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이제 목적의 정당성 포함시키면 비례 원칙 플러스 목적의 정당성 플러스 시키면 과잉금지잖아. 과잉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에 37조 2항에 규정이 있어요. 그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해서 이제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원칙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렸어요. 입법에도 다 적용이 돼요. 법률이 헌법 위반되면 안 되잖아. 비례 원칙은 헌법이야, 헌법. 아셨죠? 과잉금지. 그다음에 2번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서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 공적권의 표명 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조공무원의 의사표시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했었잖아. 반드시 처분청 자신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언동일 필요는 없다. 보조공무원도 괜찮고 어떻게 보는 거죠?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국민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되진 않아요. 공적견해 표명을 우리가 그 대순진리 사건 있었잖아. 종교회관 건립. 종교회관 건립을 하려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죠. 받는데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담당 공무원한테 내가 이제 종교회관을 질 거다.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토지거래 허가
보조 공무원이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봤잖아. 토지 형질 변경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단체장이야, 단체장.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공무원, 보조 공무원은 단체장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공무원의 의사표시도 뭐가 될 수 있다? 공적근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처분청 자신일 필요는 없어요. 틀렸고 3번. 이게 신뢰보호.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 나오고, 평등의 원칙.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아니야,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개전의 정 반성을 해야 돼요. 고개를 빳빳이 들어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징계를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거를 다르게 차별을 취급을 한다. 그것은 뭐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죠. 그래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징계 종류와 선택 양쪽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아니죠. 동일하게 취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전의 정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자기구속. 재량권 행사의 준칙, 재량준칙, 행정규칙이죠.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량준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관행이 성립된 행정규칙 뭐가 생긴다? 대의적 구속력이 생기죠. 뭐가 어디에 생겨? 재량준칙.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의적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구속된다.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기구속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다. 아시겠지요? 이제 관행을 매개로 해서 재량준칙은 원래 내적 구속력만 있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잖아.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생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기가 구속된다는 거야. 행정청이. 그죠? 그래서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관행이 이제 매개로 돼서 이제 대의적 법규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대의적 효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법령 보충 규칙이 있죠. 법령 보충 규칙도 역시 행정규칙이지만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의적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행정규칙 그 자체는 대의적 구속력이 없어요. 직접적인 대의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만 대의적 구속력이 간접적으로 생길 뿐이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번 요것은 이제 대집행이죠. 대집행.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한한다.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자기 의무 위반인 경우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자기 의무 위반으로 대집행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바꿔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 의무로 바꾸려면 전환 규범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명령을 해야지 자기 의무가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되는 것. 자기 의무.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럼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죠? 부자기 의무가 그 자체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자기 의무 위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의무 위반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 자기 의무 위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자기 명령을 해야 된다고. 자기 명령을 할 때 당연히 이거 침입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환 규범이 있어야지만 이제 되는 거고 그 명령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명령을 해야지 자기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항상 중요한 거. 그다음에 2번.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고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된다. 아니죠. 틀렸지.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는 특정이 되긴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철거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특정의 방법이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죠. 철거명령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도 없고 계고 처분 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특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3번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 요건의 주장과 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 불이행자한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 있어 입증 책임? 행정청한테 있지. 행정청. 계고는 침입적 처분이잖아.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가 증명하는 거야? 행정청이 증명하자. 처분의 적법성. 그래서 처분청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거지. 아셨죠?
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또 이제 대집행의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대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재량. 재량이다. 재량 행위이고 대집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이제 하는 것은 재량 행위이고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 4번. 요것도 이제 대집행을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그럼 대집행의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겠죠. 부담하고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 비용 납부 명령. 이제 이것도 맞는 거. 이거 봐,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그죠? 문서로 납부 명령이에요.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강제 인수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지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1번 지문.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다. 고시를 해서 처분한다. 뭐 일반 처분,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을 할 때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돼요. 전단지 갑자기 전단지 그 아니지 전단지 그렇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생략서예요. 생략서예요. 일반 처분이 대표적으로 사전통지, 의견 청지, 생략서에 해당해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지 현저히 곤란하잖아. 불특정 다수인한테 처분을 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 그죠? 사전 통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지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제 사전 통지, 의견 청지 생략 사유들 있죠. 긴자성 보기. 거기에서 있죠. 성질,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2번.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청문은 다른 법에서 청문을 실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청문을 실시하는 거고 침입적 처분할 때.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청문을 하죠. 그게 또 언제 하지?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할 수도 있지. 인신설. 그렇죠. 근데 뒤에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가 있다. 항상 만. 아니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 시험이 언제였죠? 6월 죄송해요. 며칠이냐 오늘? 15일인가? 15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 시행일 이후에 시험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주 개정법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아주 개정법을 물어본 건 아니고 옛날 법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청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죠? 요거 언제 개최하냐? 이 개최. 개정됐죠. 개정됐다. 처음에는 뭐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공청회는 다른 법에서 공청회를 열어라. 그래도 이제 공청회를 여는 거고 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열 수가 있어요. 그는 청문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청문하고 공청회가 이제 차이점이 있었던 거. 개정 전에 차이점이 있었던 거는 청문은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 후에는 공청회도 당사자의 공청회 신청권이 생겼지. 그래서 개정 전이든 개정 후든 똑같은 건 뭐냐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다 해요. 둘 다 청문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그죠? 차이점은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만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공청회 신청권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 전 조문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고요. 법 개정 후 조문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법 개정 전 거를 알고 있어도 이건 틀린 거야. 행정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 후도 역시나 당사자의 공청회 신청권이 있어. 30인 이상이 요구하면은 뭐 할 수 있다. 공청회를 열 수가 있어요. 공청회 개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30인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것도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문,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 인신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죠? 인허가 취소, 그죠? 신분 자격 박탈, 그리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한 처분 이면은 뭐다 대통령이 정한 숫자 이상 30인 이상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정법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번.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항상 했던 지문들이에요.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거부 처분할 때 사전 통지예요? 아니죠. 틀렸다. 지금 사전 통지 거부 처분 그죠? 거부 처분 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다?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부 처분은. 권익이 있어야지 제한하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 있는 권익을 제한해야지. 그렇죠?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하지 않고. 그다음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 배제 조항을 뒀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협약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에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의 규정이 없대. 지금 청문 실시 배제 협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유효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죠. 유효하지 않다. 그런 이게 가능하다고 그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의징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서 맞는 거죠. 청문의 생략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협약 체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4번.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 그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이행강제금 1번 지문. 이행강제금은 침입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법적 근거 필요 없겠어요? 이 법적 근거 필요 없겠어?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하지. 침입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법은 없어요. 개별법에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가될 수가 있다. 그렇죠. 형벌하고 이행강제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병가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이행강제금 받는다고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했었죠. 이게 가능하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 우리 건축법에 다 이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배웠잖아. 그거죠. 위협 건축물이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어요. 철거해라. 철거해라. 그런데 철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도 철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이 두 가지가 쓰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한 이것은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이거 선택적으로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하고 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가징수 될 수. 그럴라고 이행강제금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징수 결조가 있다. 그래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그렇죠?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자 5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 요것도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1편 했을 때 했던 것들. 1번 지문 행정절차법이 나왔어요.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관한 절차예요. 행정에 관한 처신입행지 그런 거죠. 그래서 사법관계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행정자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야. 처신입행지. 공법관계에만 적용돼요.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성이 대상이 되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행정소송, 그죠? 행정소송이 대상이 항고 아니면 당사자지 뭐, 그죠? 주관소송 중에는. 그리고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법관계는 민사로 가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소송은 공법관계야. 공법관계. 그죠? 우리가 행정소송은 크게 주관소송, 객관소송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공법관계면 행정소송, 사법관계면 민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공법관계는 그죠? 크게 이제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나뉘죠. 그렇죠? 권력관계는 항고소송, 그리고 비권력관계는 당사소송 이렇게 가는 거지. 그 공법관계야, 공법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법관계 당사자 아니에요. 민사다, 민사. 틀렸고. 그다음에 3번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다. 그럼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일관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을 할 때 그 무슨 독일 학설들을 많이 했어요. 막 구주체설, 신주체설, 이익설 무슨 뭐 그런 거 했거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 한쪽이 당사자가 행정주체가 껴있기만 하면은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다. 그는 구주체설이야. 구주체설. 이거 독일 학설이죠. 판례가 이 학설을 따라? 아니죠.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1차적으로는 이 공법관계 사법관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법령을 기준으로 봐요. 이 공법이 정되는지 사법이 정되는지 그걸 보고 이 부차적으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법령을 보고 2차적으로는 법령 규정을 다 뜯어봐요. 다 뜯어봐서 어떻게 본다? 법률관계의 성질이라든지 이게 대등관계냐 권력관계냐 그런 걸 다 보는 거지. 법률관계의 성질, 목적 그런 것들 다 보고선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다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 같은 게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이 그죠? 그 조합 임원, 조합장,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관계. 재개발 조합, 조합이 조합장, 조합 임원을 선임 해임하는 관계. 그거 뭐라 그러지? 사부관계라고 했어. 사부관계. 그럼 재개발 조합이 사인이야? 아니죠? 행정주체, 행정주체.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 그는 조합이 조합장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관계, 사부관계, 공부관계에 대해 돼, 사부관계에 대해 돼. 여기에 따르면 공부관계에 대해 돼. 근데 그 우리 판례가 뭐라 하지? 민사소송을 갖자. 민사소송. 사부관계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일관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4번.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는 국가가 사업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또는 공권력장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권력장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보증금 국고기속 보증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래서 계약이야, 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체결하게 되면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 국가나 지자체. 그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전보하기 위해서 손해를 갖다가 나중에 전보받기 위해서 미리 뭐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거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이것은 뭐냐면 입찰 보증금 계약이야. 보증금 계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그래서 민법에 398조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법이 정되고 이것은 뭐다?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로 생각하는 재산권 주체. 이제 공권력이 아니에요. 이 공법이 정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정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지.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건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이것은 뭐다? 계약상의 권리 행사예요.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이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뭐한다? 그 계약에 기해서 뭐 하는 거다? 국고로 기속시키는 거야. 그 보증금을. 그래서 이것은 뭐다? 계약상의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보시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제한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제한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처분인지 아닌지가 달라지죠. 처분이면은 항고성 그게 아니면 민사로 간다. 그거를 헷갈리면 됐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6번 이제 6번 요것도 이제 신고 자체한서 신고 행위권 신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1번 질문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지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무슨 신고죠? 자체한 성적 신고죠. 자체한 성적 신고 자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고 이에 대한 건축 신고를 했어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내가 항상 신고 파트에서는 여러분 건축 신고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축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다 그럼 틀려. 자체한 성적 신고이지만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우리 판례가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전합체 판례로 바뀌었었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질문으로 나왔고 이게 답이네.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 자체한 성적 신고니까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없잖아. 그렇게 알고 있을까봐 낸 거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으면 또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이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건축신고고 이건 인허가가 의제가 되죠. 의제가 되는 건축신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그 실체적 요건이 무슨 이게 그거 뭐야?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해야 된다. 뭘 수리해? 건축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거죠. 건축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이른바 이 건축신고는 뭐가 돼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자체한 선적이 행위요건적이야. 행위요건적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의제되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다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형식적 요건이 아니야. 아셨죠? 실체적 요건을 심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개발행위허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만약에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축신고를 수리 거부, 즉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려할 수 있지? 개발행위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가 있다. 그럼 주된 인허가 거부할 수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 신고. 통지함으로써 이게 의무가 끝난대. 수리가 아니야. 그죠?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 신고에 대해서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 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말만 길죠?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뭐다? 자체한서적 신고. 자체한서적 신고는 형식 요건을 심사하죠. 형식 요건. 그래서 맞는 거죠. 형식 요건이라는 게 무슨 뭐죠? 첨부 서면이 잘 첨부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대단한데. 행위요건적 신고하고 자체한서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체한서적보다 규제가 좀 강화되고 그보다 더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허가제가 되는 거지. 허가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우리 신고 파트에서 하는 내용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적개업, 일반 음식점 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예요.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래. 그러면은 적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판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지? 그치? 없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자체한서적 신고, 타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자체한서적 신고는 타법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적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타법상의 요건 충족돼야지. 무허가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철거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자체한서적 신고는 타법상의 요건까지 충족이 돼야지 적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 무허가 건물이죠. 그럼 적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이렇게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기 타법상의 요건 갖춰야지만 요까지 갖춰야지만 적판 신고가 되는 거죠. 요까지 갖춰야지 적판 신고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7번. 되게 빨리 가네. 자, 7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1번 질문.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상 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그죠?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다. 그죠? 이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우리 판례는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으면 뭐로 보죠? 재량으로 봐요. 그치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여지. 우리 판례는 판단여지를 우리 다수설처럼 그렇게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판단여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판단여지 다수설에 따른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걸 뭐로 본다? 재량의 영역으로 봐요.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다. 그럼 우리 판례는 뭐다? 효과의 재량. 다수설 시각을 보면은 우리 판례는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여지하고 이제 재량한 건 다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판단여지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을 다 재량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요것은 그죠? 개발행위 허가 요것은 뭐다 그죠? 예외적 허가의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수익적이다. 그래서 또 수익적이니까 재량 또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예외적 허가 같은 거는 수익적이니까 재량 그렇게 많이 봤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어서 재량행위로 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기속행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 알지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질, 형식, 문헌, 그리고 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그리고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죠. 근데 1차적으로는 뭘 본다? 문헌을 많이 봐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문헌을 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 성질, 법률관계 성질 같은 걸 여러 가지 다 참작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3번. 처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처분을 하면은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요거가 관련해서 재량이 인정된대요. 이 과징금 명령. 요거에 대해서 그 과징금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법원이 생각했을 때 적정한 정도는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초과해서 부과했다. 행정청이 초과해서 2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150만 원만 취소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일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재량이기 때문에 행정청한테 판단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 재량이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징금, 재량행위 전부 취소. 그 판례. 아시죠? 근데 요거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금전부가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요즘에 좀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심 변론증거 시까지 그 수집된 자료. 사실심 변론증거 시 항소심이죠. 항소심까지 수집된 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금전부가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청이 사인한테 금전부가 처분을 하잖아. 그럼 요 사인이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금전부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사실심 변론증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봤을 때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분만 일부 취소를 해요. 근데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법원이 전부 취소해, 일부 취소해. 그때는 전부 취소하는 거지. 그래서 정당한 금액을 법원이 산출할 수 있냐 없냐 그거와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됐죠? 정당한 부과금액.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정당한 부과금액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과징금, 재량이 전부 취소 그렇게 가시면 됐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 취소, 일부 철회 그런 것은 가분성 특정성이 있으면 가능해요. 가분성 특정성. 이건 가분성 특정성이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4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이거 뭐죠? 특허지 특허. 특허를 할지 안 할지. 재량이지요. 재량이다. 그래서 이 허용 여부는 공익을 많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재량이다. 그래서 공익 실현 가구를 한국특성 추구하기 위해서 구제 탕생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면허의 허용 여부, 그죠? 노선 면허, 노선을 어떻게 이제 노선을 결정할 건지 그것도 다 이제 재량이에요. 노선과 관련해서 다 특허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8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2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그래서 이런 행정입법 항상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억번 운전면허에 관한 제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다. 형식을 보고 내용을 보고 불용 형식의 제역처분 기준 뭐다? 이거는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까먹었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용이었어.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거 운전면허에 관한 제적행정처분 기준 이게 뭐냐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이에요.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그래서 제적처분 기준 요거 불용 형식의 제적처분 기준이다. 그럼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 됐죠. 그죠? 이거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행정규칙.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이야. 이거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게 언제였더라? 너무 오래됐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법적 성질이 우리가 그 형식이 대통령령이다. 그러면은 이게 제적처분 기준인지 아닌지 불문하고 그것은 이제 법규명령으로 보고 만약에 형식이 이제 불형이다. 이제 이런 시행규칙, 그죠? 불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보는 거죠. 불형 형식의 제적처분 기준이면 그건 행정규칙. 만약에 불형 형식의 제적처분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다? 법규명령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같이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네. 니은번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 그렇죠. 장관이 고시를 만들 수도 있죠.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이 고시의 규정 내용이 상위법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그러면은 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규정 내용, 이 고시잖아. 이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위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면 안 되는 거죠. 상위법은 포괄해서 위임하면 안 되고 하위법은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되지. 그래서 위임의 한계를 이건 일탈했잖아. 이걸 갖다가 이제 벗어난 그죠? 일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법규성이 없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 보충 규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게 원래가 이제 장관이 이러이러한 것은 만약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장관이 불용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고시로도 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고시로 정하면은 이게 법령 보충 고시가 될 수 있어요. 법령 보충 규칙.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면 안 되는 거지.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법령 보충 규칙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냥 행정규칙일 뿐이야. 행정규칙일 뿐이에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다음에 디귿번 상위법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러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위법에서 일요일하는 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막 그걸 갖다가 고시로 정하고 막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임의 한계를 뭐 한 거다? 일탈한 거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그래서 대의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이 고시는 그냥 행정규칙일 뿐이에요. 대의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것이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규성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법령보충규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 이제 법령보충규칙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 거잖아. 법령보충규칙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리을번.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요. 없는데 상위법을 바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처분 요건을 하위 불형에서 하위법에서 바꿔요. 위임도 안 했는데. 그럼 바뀌어?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형은 뭐예요? 행정규칙이에요. 자,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죠. 위임을 받아야지 정하는 거지. 위임 받지도 않은 걸 막 정해. 그럼 그건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위 불형에서 변경해서 정했다. 그러면 이 불형에서 변경해서 정한 이 처분 요건 있잖아요. 처분 요건. 요것은 뭐다? 이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성질밖에 안 갖고 대의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없죠.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막 거기서 좀 했었다. 위임이 없다. 위임이 없는데 바꿨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뭘 보고 판단해요? 행정규칙을 보고 판단해요? 법규를 보고 판단해요? 법규를 보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형을 보고 처분의 위법적 법력으로 판단해요? 아니면은 상위법을 봐요? 상위법을 보는 거지. 이건 단순한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뭐죠? 그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까봐. 그런 거다. 강학상 인가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국회직에서도 강학상 인가가 2문제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요즘에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억번.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그렇죠. 기본행위의 효력, 이 효력과 관련된 거예요. 효력을 완성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죠? 발생시키는 보충행위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 기본행위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어. 이사회 선임 자체가 하자가 있어. 회의록을 위조했어. 그런데 인가가 있으면 그게 하자가 막 치유돼? 아니죠. 하자가 치유되지 않죠. 기본행위 하자가 인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치유되지 않는다. 별개 행위잖아. 이제 기본행위가 처분이에요? 아니지. 기본행위는 그냥 법률행위일 뿐이야. 이게 공법행위일 수도 있고 사업행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가 자체는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처분이야. 처분. 인가관청이 인가를 해주잖아. 주무관청이. 그러니까 각각 별개 행위예요. 근데 아예 별개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도 존재해야 되고 인가도 유효해야 돼요. 기본행위도 유효해야 되고 인가도 유효해야지 이제 기본행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삑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다?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가 취되진 않아요. 하자가 취되진 않는다. 니은번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관변경 하려면은 법인은. 그래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요것은 이게 허가일까 인가일까? 인가지 인가. 이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이 법령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금지 해제가 뭐예요? 허가. 이게 허가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맞는 거죠.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지. 그죠? 이것이 그죠? 금지를 갖다 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적법 요건 뭐 그런 거 했었잖아. 효력 발생 요건 막 그런 거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인가다. 인가. 허가 하면 그건 적법 요건. 특인데 그것은 뭐다? 효력 요건.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대요. 그럼 인가처분이 하자가 없다. 그럼 인가를 다투면 돼, 안 돼?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잖아. 그럼 인가를 왜 다퉈? 그렇지요? 그래서 이익이 있다. 틀렸죠? 그래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이렇게 됐죠? 기본행위에 무효가 있다. 그러면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틀렸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거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 소액이 있어요, 없어? 소액이 없어요. 그죠? 인가 자체는 하자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그럼 기본행위를 다퉈서 기본행위가 무효다. 이게 판결문을 봤잖아.
그러면 기본행위가 뭐다? 그러면 뭐야? 인가도 없는 거야. 인가도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인가 자체를 다툴 필요가 없어요. 기본행위 다투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소액이 없어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합 설립 인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 후에는 인가를 다투는 거예요. 총회 결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 후에는 인가를 다투어야 돼. 왜냐면 그거는 인가 플러스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특허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인가 후에는 인가를 다툰다.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리을번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상 인가다. 이 강상 인가예요, 이거. 강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다. 인가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분성이 생겨버려. 인가가 있으면은 이게 처분성이 생기나요? 이 처분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인가가 있으면은 뭐를 다퉈요? 처분이네.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있잖아. 구속적 행정 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가가 있으면 이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인가 후에는 뭘 다퉈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항고성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회 결의하자가 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다퉈요? 아니죠. 인가가 있잖아 지금. 인가 후는 한 거지. 그래서 저 총회 결의하자가 있다. 민사가 아니죠. 총회 결의하자가 있다. 그럼 뭐다? 계획에 대해서 항고성을 다투는 거예요. 계획. 아셨죠? 그래서 항고성. 이것도 우리가 국회식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했는 것 같아. 자, 이것도 이제 사업시행 계획도 똑같은 논리죠. 사업시행 계획도 그죠?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인가는 처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도 역시 인가를 받게 되면 뭐다? 그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이 인정된다고,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은 뭐다? 인가를 받게 되면 계획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항고성을 다퉈야 돼요. 총의결의 하자가 있든 아니면은 뭐 인가 자체 하자가 있든 다 뭐다? 인가 후에는 항고야, 항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뭐다? 인가 후는 항고, 인가 전은 당사자. 아셨죠? 총회결의 하자가 있을 때. 물론 인가 하자 있으면 인가 그렇게 가는 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부관. 부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같지? 천천히 해야지. 자, 부관. 1번 질문. 이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봤죠. 부관 중에서 부담이에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분리 가능성이 딱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렇지. 이 자체는 독립된 그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자체가 이것도 여러분 부담은 부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담은 이제 분리 가능성이 있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지만 이것도 어찌됐든 부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주된 행정행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해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말이 그냥 막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바꿔야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된 행정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이래 가야지. 그렇지요. 우리가 부관이라는 건 주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야. 주된 행정위가 항상 있어야 돼. 만약에 주된 행정위가 없다. 그럼 그건 부관이 아니야. 그 자체가 행정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담도 역시 부관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위를 전제로 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특성이 뭐다? 분리 가능하다는 거지. 하명을 부관의 형태로 붙인 게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딱 떼서 다툴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통설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 부관이다. 그죠? 효과 제한적 부관이죠? 기간. 영원히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수익적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가 대부분 수익적이죠. 수익적인 거 해주면서 기간을 딱 달았다는 것은 그 주된 행정행위, 수익적인 것을 좀 효력을 제한하는 거지. 그죠?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이런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안 되죠? 이 기간은 부관 중에 뭐예요? 기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부관 중에 뭐예요? 기한이야, 기한. 조기철법 막 했잖아. 조건, 기한, 차례권 의무, 그죠? 법률과 루배지. 조기철법
뭐라구나. 그거 기타 부관이거든. 기타 부관은 뭐다? 독립쟁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보거든. 부담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아요. 이건 분리가능해. 근데 이거는 기타 부관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전체 취소송 또는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딱 안 떼진다는 얘기야. 안 떼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좀 비교해서 낸 거네. 비교해서. 그죠? 그다음에 3번. 그래서 요것도 이제 3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처분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국가 귀속 처분. 귀속 처분. 일부를 귀속한다. 이건 뭐지? 법률효과 일부 배제. 매립지 일부 국가 귀속 처분 그거 우리 했었잖아. 매립지 일부 국가 귀속 이거 뭐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그래서 이건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거다. 그러면 이 귀속 처분 그러면 이건 독립쟁성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것은 뭐다? 기타 부관으로 보죠. 조기철법 법률효과 일부 배제, 혼효과 일부 배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독립쟁성이 되지 않아요. 이제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래서 독립해서 쟁성이 될 수 없다. 이제 맞는 거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법률과 일부배제 부관 판례가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 법률과 일부배제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법적 성질이 현해 대립이 있어요. 또 이것을 갖다가 행정행위로 보자. 아니다. 그래 이거 기타 부관으로 보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다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뭐로 봤다? 독립쟁성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기타 부관으로 보는 견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법률과 일부배제는 이거밖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4번. 이거는 맨날 했던 거다. 했던 거.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부담의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식적인 걸 해주면서 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없다 그러면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부과하는 형식 자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협약을 체결해서 미리 내용을 정한 다음에 주된 처분을 할 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지. 그죠?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부담이 공무상 계약이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이 부담은 부담일 뿐이지 공무상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했다 내용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협약의 형식으로 정했다. 요것이 이 부담이 협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부담의 내용을 미리 정할 뿐이에요. 미리 정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고.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번 어렵지 않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행정소법에서 규정하고는 항고성이 아닌 것. 1번 항고성이에요. 이게 기간소송. 여러분 기간소송은 이것은 뭐다? 객관성이야. 객관성. 항고성은 뭐예요? 주관소송이야. 주관소송. 우리가 행정소송 그죠? 이거는 주관소송이 있고 객관성이 있죠. 주관소송 개인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주관소송이 있고 객관소송은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야. 그죠? 갑자기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갑자기. 그러면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투표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거잖아. 그건 이제 객관 소송 그런 거고. 그죠? 대부분 이제 주관 소송이죠. 주관 소송은 또 뭐가 있다? 항고. 당사자. 그렇죠? 항고성, 당사자성이 있죠. 항고성은 권력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당사자성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객관성은 우리가 알죠. 민중소송. 민중들이 다투는 거. 그다음에 기관성. 기관들끼리 그 권한의 효력이라든지 권한의 유무, 존재 그런 것들을 다투는 거, 그죠? 국가나 공단체 기관 상호 이게 어떤 다툼이 생겼다. 상호간에 국가나 공단체 상호간에 권한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기관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고성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고성은 또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취, 무, 부 이렇게 했었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협 확인소송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기관소송은 항고성이 아니에요. 객관성이야. 객관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의미가 있는 기관소송은 어떤 거지? 그렇죠. 의회와 단체장과의 권한 다툼. 예를 들어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다툼이지. 그게 이제 기관소송이고 기관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권한쟁의로 가는 것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로 가는 것은 이거 기관소송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무부
그냥 설명을 하는 걸 다 알지 우리가. 자, 그다음에 12번. 자, 여러분 12번은요. 이게 재소기간이 나왔어요. 재소기간. 참 이제 아주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재소기간 기억해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은 이게 20조 조문이에요. 20조. 그래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언제부터 언제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날 90일이죠.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뭐를 언제부터 기산할까? 기산. 재결이 나오겠지. 재결서 정보 송달을 받느라부터 기산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주관적 재소기간. 한편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언제 몇 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할까요? 10년? 10년 아니지? 1년이죠. 1년.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해요. 객관적 재소기간. 다만 여기는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은 이건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불변기간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거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 1년을 경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와 관련해 가지고 안날 90일, 있은날 1년. 그 재결서 정본 그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디귿번 보시면은 정본, 부본. 참 부본까지 나왔어요. 부본은 복사본이야. 복사본. 그게 아니에요. 정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제 2번 찍으시면 된다. 자, 어렵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13번. 여러분 안 힘드세요? 안 힘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원래 다 13번 행정심판. 자, 1번 질문. 여러분 이건 심판의 유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청에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여러분 위법 부당한 건 다 이제 행정심판 대상이 되죠. 이게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건데 변경이 뭐예요? 취소하는 거잖아. 변경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의 일부 취소 다 포함시키고 질적인 변경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 변경하는 행정심판 이게 뭘까? 취소심판이에요. 취소심판. 우리가 행정심판은 뭐하고 뭐가 있죠? 취무의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은 여기 없어요. 이거 객관심판 없고 당사심판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심판은 요거 심판을 바꿔야 되겠죠?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항고심판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의.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은 요거밖에 없어요. 항고심판.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당한 처분을 변경한다. 이거 취소심판이에요. 취소심판.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거고요. 허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한대. 이건 뭐였다? 의무 이행심판이죠. 의무 이행심판. 그래서 우리가 의무 이행심판은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때, 심판으로 다툴 때 제기하는 심판 유형이죠. 의무 이행심판. 그래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다. 다 맞는 거. 근데 우리가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없지? 없어요.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가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항고성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또는 이제 부당한 거부, 또는 이제 거부 말고도 뭐가 있다? 부작위도 있다. 부작위도 부작위다.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예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건 뭘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네. 못 봤구나.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있어 없어? 우리는 의무행 심판만 의무행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거지. 그렇죠?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소송은 있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그것이 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있잖아.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근데 우리가 심판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없어요.
대신 의무행 심판이 있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부당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뭐가 허용될까? 여러분 우리가죠. 취소 심판이 있죠. 그래서 취소 심판 있잖아. 되셨죠?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거부 처분도 처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심판, 이거 취소 심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심판에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어. 변경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 이 질문이 답이었고. 14번 이제 행정계획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타 행정작용에서는 행정계획, 공상계약 그리고 확약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이번에 행정계획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직에서는 또 이제 공상계약이 출제될 수 있는 거고 확약이 출제될 수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된다. 그거를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방직에서는 행정계획이 출제가 됐다. 1번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획 보장 청구권이 나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도시계획구역 내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죠? 여기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갖고 있대.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이해관계자다. 이런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뭐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이에요. 기반시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어떤 시설을 만들까? 이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또 이해관계라는 말이 나왔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또는 바꿔달라.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까? 있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해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은 이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계획을 바꿔달라, 뭘 만들어달라, 이런 거 다 일일이 신청권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뭐가 본질이다? 변경 가능성이 본질이라고. 항상 변경이 될 수 있고, 그죠? 나중에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어떤 행정 계획과 관련해서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행정 계획은 공익보호성이 상당히 커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 계획을 만드는 거가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익들이 다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 일일이 지역 주민들 일일이 다이죠. 신청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획보장청구권 원칙이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거고. 그래서 2번 질문. 요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었다. 사정 변경됐다는 거지. 변경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일반 특별한 이해관계 아니고 이건 특별한 이해관계.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사건이다. 그렇죠? 배려를 해줬다. 배려. 일일이 그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계획 보장청구권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인정이 되고요. 신청권.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이게 신청권, 이게 계획보장청구권이 신청권이잖아. 저 신청권을 왜 검토할까?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와가지고 거부 행위가 처분이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신청권을 검토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을 한 거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춰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 얘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대.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 얘가 누굴까? 적정 통보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 받은 자죠. 요 사건이 그거야. 적정 통보 받았으니까 나중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죠?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잖아. 폐기물 처리업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법률상 지위 있잖아. 이 법률상 지위 있는 자가 뭐다? 적정 통보 받은 자. 적정 통보 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요게 거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다?
폐기물 처리와 번허가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 그죠? 국토이용계획, 그죠?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지만 그 사람이 그 도시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 폐기물 처리업 번허가 신청을 못 하는 거야. 번허가 신청해도 안 나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허가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례 신청권을 인정을 해서 거부가 됐다. 그죠? 거부가 됐다. 그러면 이 거부는 뭐다?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지. 실질적으로 번허가를 거부하는 효력이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는 요거는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신청권을 인정을 한 거지. 그쵸? 이제 맞는 것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개보장 청권. 그다음에 4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제한을 받을까? 고도 제한. 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어요. 이제 행정계획 바꿔달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될까? 인정이 안 될까? 인정된다 그랬지? 그죠? 인정된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이국문산 이게 우리 여기서 2반 어디 갔니? 2반 변경 요구권 있다 그랬죠? 이국문산 이관계 있는 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그죠? 그리고 문화재. 외웠었지? 그리고 산 뭘까? 산. 또 하나가 산이 있었다. 산.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변경 신청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막 오래된 판례는 아니거든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 요것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받아준 예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를 갖고 있고, 그죠? 시설을 설치해서 입주하려는 자야. 자가 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이거 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거든. 그죠? 여기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거 바꿔달라. 개발계획 바꿔달라. 계획 변경 신청권. 계획 변경 청구했는데 그거 거부 나왔거든. 근데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입국문산. 우리가 이제 다 프린트를 다 했었던 거다. 이국문산 이거 다 처분성을 인정을 한다.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왔다. 이제 거부행위 처분성 있다. 이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을 한 거지. 거부행위 처분성 전제로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이국문산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5번 정보공개 청구. 그럼 참고로 행정계획에서는 계획보장 청구권이 제일 중요해요. 계획보장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신청권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런 꼭 알아두시고요. 정보공개 청구 3편 1번 질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 청구인이 그죠? 그 정보를 특정해야 되겠지. 내가 어떤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지. 그래서 공개 신청을 할 때 뭐까지 신청해야 돼요? 공개 방법까지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인이. 이걸 내가 복사 떠서 주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주세요. 이렇게 다 신청을 한다고. 공개 방법과 관련해서. 근데 복사 떠서 주세요. 이메일로 주세요. 이랬는데 그냥 와서 보고 가. 열람.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 방법,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결정을 했다. 그쵸? 그래서 복사해서 달라, 이메일로 달라 했는데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면 이게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했다. 그럼 이건 일부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봐요. 공개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공개 방법과 관련해서 공개는 하지. 근데 공개 방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신청이 특정을 해서 공개 방법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개 방법 신청하는 것도 그것도 그죠? 정보 공개 신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보 공개 신청, 정보 공개 청구권은 우리 기본권이야, 기본권.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요거 알 권리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 이제 특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일부 거부 처분이다. 신청권, 법규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잖아. 그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 청구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다 포함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항고성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번.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게 뭘까?
1호 여기서 다른 법률 또는 위임 명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거래. 그러면 이건 비공개 사항이거든. 이게 뭐다? 우리가 비공개 사유가 9조이랑 각 호에 있어요.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1호야, 1호.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고,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해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위임 명령을 의미한다. 여러분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 위임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포괄 위임이에요, 구체적 위임이에요. 당연히 구체적 위임이지, 구체적 위임. 그래서 여기서 위임한 명령 그리고 여기 6가지로 딱 돼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 우리가 여기 6가지 이러면 그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선의규칙, 그죠? 국회규칙 그렇게 있을 거 또 뭐가 이제 2가지?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그 6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다? 그 6가지 한정돼요. 요 위임했다 그럼 구체적 위임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6가지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빼는 거지?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 혹시나 좀 어렵게 나오면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위임한 명령은 어찌로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위임 명령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자, 3번. 요것도 이제 비공개 사유와 관련된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예요. 6호 본문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개인식별 정보로 한정된다. 그럼 6호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그러면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다. 그 비공개 사항이 개인식별 정보로 한정될까? 아니다. 개인식별 정보 말고도 그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 언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판례 중에 뭐 하나 있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 그럼 피의자가 피신조서 받으면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진술했을 거 아니야. 진술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쓰면서 이제 진술했던 그 진술 내용 있지. 그죠? 피신조서 진술 내용. 그 진술 내용도 뭘까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 비공개였잖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적사항 아니고도 인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비공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공개를 인정을 했고, 그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보시고 4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대.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대. 그러면요,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돼요? 남들은 다 아는데 넌 왜 몰라? 인터넷 쳐봐, 네이버 쳐봐,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린 비공개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다. 다른 사람 알고 있다.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이버 쳐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16번. 요것도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성.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은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음 녹화 그리고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수용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지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잖아. 접견할 때마다 이제 교도관이 참여해.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용자가 교도소장한테 참여하지 마세요, 귀 막으세요. 그럼 막아? 안 막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공권력적 사실행위야.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이건 뭐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 교도관 참여행위,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 이제 수인 하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것을 갖다가 접견할 때 이제 접견 내용 녹음 녹화에도 참아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소해이익은 따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성을 물어본 거니까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니은번 행정청이 토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거는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죠. 소유자. 지금 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상의 소유자야. 등기상의 소유자예요. 등기상의 소유자가 대장상의 명의를 바꾸고자 하는 거지.
소유자 명의를. 그럼 바꿀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이것은 이 소유자, 등기상의 소유자예요. 등기상의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행정 사무집행 편의를 위해서 작성을 해놓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신청, 소유자 명의 바꾸는 거, 이것은 등기상의 소유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로 바뀌는 거야? 등기로 바뀌는 거야. 대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장상의 기재만으로 이 사람의 소유권의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 신청 거부, 이것은 처분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죠?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 이거는 이제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 등기상의 소유자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귿번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설치는 이것은 대물적 행정행위.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일반 처분성이 있는 거죠.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어떻게 규제를 하잖아. 그죠? 요쪽으로만 건너세요 하는 거죠. 막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체적 규율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일반 처분이고. 그다음에 리을번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산 종결 등기가 됐대, 법인이. 그러면은 이미 끝났다. 디엔드. 다이. 청산종 이제 여러분이 법인이 청산종결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을 하는 거야, 사망을. 그래서 법인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말소를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 법인이 없으니까 이 법인 상표권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상표권 말소를 했을 수가 있잖아. 그럼 말소 등록 자체가 처분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권리 의무가 변동되냐, 그걸 봐야 돼. 변동돼? 아니죠. 이게 법인 자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상표권도 그래서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표권 말소 등록은 그죠? 이거 상표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죠? 상표권 이 말소 등록으로 인해서 상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표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록을 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말소권 이거 자체로 말소 자체로 상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성이 없다. 청산됐기 때문에 종결 등기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좀 억울할 수 있지? 아니다. 법인이 없어져도 상표권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다툴 수 있을 거 아니야. 다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회복 등록 신청을 하면 돼. 상표권 회복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법에. 회복 등록 신청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거부가 나왔다. 그럼 뭐다? 그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말소 등록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회복 등록 신청. 회복 등록. 이제 회복 등록. 상표권 회복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요. 회복 등록 신청을 해서 그죠? 거부가 나왔다. 거부. 그러면 이 거부 행위는 뭐다? 이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분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 등록 신청을 먼저 해봐라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말소 등록 자체를 다투지 말고 저거는 단순한 사실행위, 확인적인 어떤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행위밖에 안 되니까 회복 등록 신청, 상표권 회복 등록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면 이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주세요. 상표권 사건.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7번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좀 나오긴 했어. 근데 3번하고 4번 지문. 그래서 1번 지문부터 잠깐 보시면은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 위법이지, 위법. 그죠? 위법.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소 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한다. 포함하죠.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요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 정당성을 결의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신의정식, 공소양서 이런 것들을 갖다 객관적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가 이제 국가배상에서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고성에서의 위협하고 차이가 있죠. 항고성에서의 위협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법, 불문법 위반. 성문법, 불문법 위반. 그것은 항고성에서의 위협이야. 위법.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당연히 포함되고 그것 말고도 뭐까지? 인권 존중, 공소양소 이런 객관적 정당성까지 포함해서 보는 게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에서의 위협의 범위
하고 항고성에서의 위협 혐의 어떤 게 더 크다? 국가배상이 더 크지? 그렇게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본 판례가 갑자기 도라산역 벽화 사건. 도라산 그렇지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도라산역 벽화 사건 그것도 이제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잖아요. 명예 감정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성법 불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 정당성이 다 포함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 그 벽화를 만든 사람이 그죠? 국가배상을 제기했죠. 국가배상 제기해서 위자료 배상을 받았어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해가지고 명예감정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국가배상을 받았죠.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것들 다 이제 요거로 인해서 받을 수가 있다. 맞는 거고. 근데 항고성은 안 되지. 그런 걸 보호하지 않지. 원칙적으로. 그죠? 자, 그러고 그다음에 2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돼. 사익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나마 뭐 개인의 이익,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맞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익보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검토할까? 인과관계에서 판단해. 인과관계. 그래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사익보호성을 보고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나마 뭐가 있어야 돼?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시고 사익보호성 없으면 이제 국가배상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배상심의의 결정. 배상심의라는 게 있죠. 행정부에 배상심의 있잖아. 배상심의는 간편하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간이한 절차야. 간이한 어떤 국가 행정적인 절차죠. 이게 사법 절차는 아니죠. 법원이 이거 해주는 게 아니죠. 배상심의는 본부심의 뭐 특별심의 그런 게 있어. 법무부의 본부심의 무슨 뭐 국방부의 특별심의 뭐 이렇게 있다고. 그죠? 행정부에 그렇게 다 있다. 배상심의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배상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의적 법적 구속력을 가질까? 법적 구속력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간이하게 이제 국가배상을 빨리 신속하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 무슨 이게 판결이야? 아니야. 이게 무슨 법원이 하는 판결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법원이 할 정도로 준사업 절차 적인 어떤 요소들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 배상심의의 위원들이 무슨 공정성이 확보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 독립성이 이게 인정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준사업 절차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죠? 이거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배상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배상 신청인가 상대방은 그 결정이 항상 구속된다. 항상? 이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준 거다. 항상이 아니죠. 그리고 배상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배상 신청을 했어. 근데 배상심의에서 결정을 해줬어. 100만 원. 난 괜찮다. 나는 만족한다. 그럼 그거 받고 끝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나 이거 별론데? 그러면은 뭐다?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나왔어. 결정이 나와도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그죠? 자기 손해가 전부되는 거잖아. 근데 배상 신청을 했는데 배상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갖다가 배상금 지급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배상금 지급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봐요. 동의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배상심의 결정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배상을 못 받는 거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법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배상심의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옛날에 또 그런 판례도 있었어. 뭐냐면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배상 할 때 배상심의 결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환회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개정 전에 지금 개정된 법이고 개정 전에는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 그게 다 위헌 결정이 나왔어.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왜냐면은 이게 배상 신청을 해가지고 배상금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재판상화해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 자체는 재판상화의 효력까지 인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소송을 제기 못해요. 재판상화하면 끝나는 거야.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판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배상금 결정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 재판청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국가배상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도록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심의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 즉 재판상화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위헌 결정 나왔어.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자 4번. 국가배상법에 우리가 3조의 배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기준을 뭐 자세히 하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뭐 사망을 했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장례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신체 뭐 상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는 뭐 치료비 주고 일시이익 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배상 기준이 적혀 있는데 3조 상의 배상 기준이 그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대의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즉 법원을 구속하느냐. 그거 법인데 구속 안 해? 여러분 법이라고 해서 항상 강행 규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임의적인 규정도 있고 훈시 규정도 있을 수가 있어. 꼭 거기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국민의 어떤 재판 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달라지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상의 기준, 요거 3조상의 배상의 기준, 요것은요. 옆에 이제 배상심의의 배상의 결정, 배상심의의 법원 아니에요. 배상심의의 결정 기준이 될 뿐이고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까?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그래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배상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국가배상 인용 판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용 판결 해줄 수 있어요. 법원은 이 배상 기준보다 더 초과해가지고 손해가 더 있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어떤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인용 판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배상 기준에서 80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180 해줄 수도 있고 200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상의 기준을 갖다가 알죠. 이걸 아주 강행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조문이다. 이것을 갖다가 기준액설이라고 해요. 기준액설. 그래서 요 배상의 기준은 한정액설이 있고 기준액설이 있거든요. 이 해석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준액설이고 이제 한정액설이 있다. 근데 한정액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기준액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소설이고 이게 통설 판례다. 아셨죠? 기준액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기는 한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그죠? 지역적인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8번. 이제 조례 재정권. 조례 재정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 침익적이다 그러면은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또 위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또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조례와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질문 지방자치단체는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뭘까? 법률 우위 원칙.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하는 사항이 아닌 한, 이게 뭐 말을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뭘 정하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내용, 조례 자체가 이런 침익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은 상위법에 위임이 필요하다. 근데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포괄 위임으로 족하다. 그런 거 했었다. 그죠?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면은 위임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래. 그럼 뭐다? 법률에 위임이 필요 없죠.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거 법률 우위 원칙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임,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침익적이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침익적이지 않아.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침익적이면은 위임이 필요하고 안 침익적이다, 침익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뭐다? 위임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2번 담배 자동 자판기, 자동 자판기, 자동 판매기, 자판기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되는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 그죠?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철거 조례, 이것은요 침익적인 조례일까 수익적인 조례일까? 여러분 이게 담배 자판기 설치 하지 마라, 한 거 다 철거해라, 이 조례 자체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금지 침익적일까요 수익적일까요? 막 이게 수익적이야? 다들 막 하하호호 그러진 않죠. 이건 뭐 다 침익적인 거. 왜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담배 자판기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철거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침입적인 조례, 침입적인 조례. 그래서 뭐다 위임 필요 안 필요해? 위임 필요한 거야, 위임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담배 자판기 업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뭐다? 이것은 침입적이다. 그래서 위임이 필요해요. 위임 필요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담배 되게 유해하잖아. 유해하니까 이거 금지조례 이거 수익적 되게 수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존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고 이걸로 먹고 살았잖아. 그럼 이게 더 이상 이거 못 하잖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거거든. 다툰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침입적인 효과를 받는 사람이 이걸 다 다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침입적이다. 이렇게 침입적이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국회직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저저번 주에.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했다. 여러분 정년이에요. 포인트는 정년. 여러분 정년과 관련된 규정은 침입적일까 아니면 수익적일까? 이 정년에 걸린 사람들이 다툰 거다. 그렇죠? 이건 뭐다? 직업 수행자를 또 제한하는 거야. 왜 이거 60세밖에 못하냐? 60세 너무 적다. 65세로 해야 된다. 50세 너무 적다. 55세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다투는 거잖아. 이게 정년 조례는 이것도 뭐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입적인 조례예요. 그래서 위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침입적이면 필요하다 그랬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 없다 그러면 틀려요. 위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강론 시간에 했는데 이거는. 그쵸? 어리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 국민의 출산을 장려한다.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에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조례. 이것은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이게 침입적이야? 지원해주는데 이게 침입적 아니죠? 이게 수익적이죠? 그러니까 위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 위임 필요 없다. 그렇죠. 괜찮으시지요? 됐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강론택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아까 여기 있었죠? 1번 지문. 우리가 지금 법률의 위임 이거를 자꾸 했잖아요. 이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먼저 해요. 근데 강론틱하게 내면 요거를 이제 많이 낼 거야.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 선점이론이라고 있거든.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강론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법률 선점이론, 수정된 법률 선점이론. 그러니까 이미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로 그것을 정할 수가 있냐. 그죠? 통일적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어떤 규제가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강론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론에서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19번 소송요건. 그래서 1번 지문 옳지 않은 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게 뭐야? 일반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았는지 관계없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일에 그 일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 처분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체적 규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효력 발생일에 알았다고 간주해서 그때로부터 90일 이렇게 재수기간이 되죠. 그래서 효력 발생한 날에 알았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다. 우리 알고 있는 논리고. 그다음에 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창가. 이건 여기서 이제 소송창가가 나왔어요. 소송창가. 제3자 소송창가의 경우 요거를 뭐로 보지 우리가? 법적 성질. 공동 소송 오늘은 좀 쩍이에요. 보조 참가. 우리가 여러분 소송창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3자 소송창가가 있고요. 행정청의 소송창가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소송창가는 이것은 이제 공동소송인은 아니지만 공동소송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동소송인이 되고는 싶은데 될 수는 없는 사람이
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제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게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고요. 조금 이따 잠깐.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이렇게 참가인이 상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소 포기하잖아.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상소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참가인하고 피참가인이 있잖아요. 피참가인은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돼 있는 거고 참가인은 소송의 제3자야. 그래서 그 소송의 당사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참가해서 도와주는 거, 한편을 도와주는 거다. 한쪽을. 그렇죠? 근데 요 이제 공동소송 보조참가는 이 참가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 그냥 보조참가인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잖아. 그러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와 비견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소송법적 지위, 소송상의 어떤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 다만 이제 당사자 적격이 없지. 당사자 적격은 없지. 왜? 행정청이 아니거든. 행정청도 아니고, 그죠? 당사자가 행정청이 아니잖아. 제3자잖아,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제3자 소송참가에서 참가인의 지위가 그냥 보조참가보다는 훨씬 더 있다. 그래서, 피참가인은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리한 행위를 못해요. 이 공동소송 보조참가는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고, 이 참가인 자체가, 그죠? 거의, 당사자와 비견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지위에 있어. 그래서 참가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상소하고자 하잖아. 하고 싶잖아. 상소하고자 하는데 피참가인이 이걸 막는다. 그럼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는 거야.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피참가인하고 참가인은 한 배를 탔고 그리고 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소송상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특히 이제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버려. 상소치하가 그러면 불리하냐? 불리하다. 왜? 얘가 지금 참가인 상소를 제기했잖아. 상소를 제기하면은 어떤 효력이 있어요? 원심이 확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상소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불리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상소를 해요? 유리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상소를 해요? 불리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리한 재판이 확정이 돼요.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상소 취하면 원심 확정돼요. 불리한 재판. 그리고 상소 포기해도 원심 확정돼요. 불리한 재판. 그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재판이 얘의 법률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얘한테 더 안 좋은 거야. 얘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소 취하 상소 포기 효력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 피참가인이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상소 취하 상소 포기. 이거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러면 뭐가 효력이 있어? 상소 제기. 상소 제기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소송참가의 종류를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제3자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수익적인 처분을 했는데 제3자가 다투는 거겠죠.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 얘가 취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판결이 났다. 그럼 이게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이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는 이 중요한 소송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한 소송이에요? 몰랐구나. 자,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얘가 소를 제기한 것이 얘한테 불리한지 수익적인지 알 수가 있다. 자, 보시면은 자, 허가, 소송, 취소 판결, 취소. 허가가 취소되네. 그럼 얘는 웃어요, 울어요? 얘 웃어? 그렇지. 허가를 취소해버려야 돼. 나의 허가는 없어졌어야 됐어.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3자가 그죠?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얘가 소송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원고 피고. 그렇죠? 이거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불리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나? 소송에서의 제3자잖아. 얘는. 소송에서의 제3자가 이렇게 이 소송에 원피고 소송에 참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 소송에서는 이쪽에 참가를 할까요? 요쪽에 참가를 할까요? 여기에? 그래 우리 다 같이 나의 허가를 없애자. 그건 아니잖아. 얘가 소를 제기했잖아. 이 허가 취소송.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이렇게 붙겠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참가를 당한 자지. 피참가인. 얘는 참가를 한 자지. 참가인. 그럼 요렇게 이제 한 배를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참가인이 지금 요 방금 지문에서는 이 얘네 둘 소송에서 얘가 진 거야.
피참가인이 졌어. 얘는 원고 승소. 얘는 전의를 상실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 소송이 소자만 들어도 이제 경기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소를 제기했다. 상고 이렇게 했다. 근데 행정청이 고만하자 힘들다. 고만하자 힘들다. 상소치야. 그러면 어떤 게 효력이 있어요? 얘가 상소를 제기하고 얘가 상소를 취하해. 그러면은 어떤 게 효력이 있어? 이게 효력이 있는 거야. 상소 제기. 그쵸? 이게 없어졌잖아 지금. 그쵸? 이게 없어진 거야. 이게 지금 불리한 재판이 나온 거야. 패소. 그쵸?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상소를 제기해서 이것을 빨리 다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해야 돼요? 다투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자기의 이익,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완전히 진짜 없어질 수가 있잖아. 기판력이 생겨버리면. 그죠? 확정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확정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확정 전 상소를 할 수가 있다. 상소 제기하고 상소 취하하면은 어떤 게 유효하다? 이게 유효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제3자의 송창가 그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고. 그리고 행정청의 송창가도 있어요. 행정청.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양교도소가 이송조치 명령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얘가 이제 일단 이쪽 이송된 상태예요. 이송조치 명령 나와서. 그러면은 얘가 소송 계속 중에 진주교도소가 어떻게 한다? 안양교도소에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거지. 이게 행정청의 송창가.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이제 얘가 소송의 당사자고 안양교도소. 근데 진주교도소는 뭐다? 여기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참가. 이거는 행정청 쪽에만 참가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송의 제3자가 이제 행정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해서 진주교도소가 이렇게 참가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얘가 이렇게 참가하는 건 보조 참가야. 보조 참가. 근데 얘가 이렇게 제3자가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조 참가보다는 조금 더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지. 소송의 당사자의 지위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치요? 그렇게 봐야 돼. 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송참가의 종류 또 이제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16조 17조 이렇게 있는데요. 제3자의 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고 이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있고 요거는 뭐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피참가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가 있다. 저촉되는 행위. 근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이거 보조참가예요. 보조참가. 그래서 참가인은 피참가인과 이제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참가를 할 뿐이야. 도와주려고. 근데 피참가인이 상소 제기하지 말자.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막 해야 돼. 상소 제기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쪽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불리한 행위는 뭐다? 모두가 같이 해야 돼. 모두가 같이 해야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 공동소송 보조참가의 소송 행위들은.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참가인 상소 제기, 피참가인이 상소 취하. 그럼 상소 제기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소 제기 효력이 유효한 거다. 그래서 참가인한테 유리한 행위는 참가인 단독으로 해도 유효하고요. 참가인한테 불리한 거는 피참가인 단독으로 하면 무효가 돼요. 그럼 이거는 뭐 불리한 행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모두의 이익,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소송행위 효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소송행위가 유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한 행위를 했다. 피참가인 단독으로 참가인한테 불리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야. 무효.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기판력을 받아요. 그래서 보조참가인보다는 더 강한 소송 수행권을 인정을 하는 거다. 이 참가인이 뭐냐면 공동소송적 보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그냥 보조참가인보다 더 강한 소송 수행권을 가져요. 지금 여기서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 제3자는 기판력을 받아. 허가가 없어지잖아. 또 안 없어지는구나. 아까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소송 수행권을 인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좀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좀 어쨌든 뭐 한 문제 정도
좀 이제 지엽적인 게 나야 되잖아. 그래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나올까는 싶은데 그래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질문. 3번 질문.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협의의 소이익,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냐? 무효인 과세 처분에 근거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대. 그럼 이거 부당이득이지. 무효잖아. 그죠?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협 상태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35조 이게 뭐지? 35조? 무효동 확인 소송 항고송. 항고송으로서의 무효동 확인 소송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왜? 항고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은 그 자체가 실효적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무효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원상회복 의무. 기속력 중에 행정청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항고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은 이제 실효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인 구제수단 보다 직접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이익과 관련해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거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돼요. 원고 적격만 있으면 돼. 처음에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서 보드는 직접적 개별적 지적 구제적 이익 그것만 있으면은 그죠? 수송 요건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까지 검토하지 않아요. 이거 항고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포인트죠. 관계없이 법률상 이익을 가질 수가 있다. 원고 적격만 갖추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확인 소송이라고 해서 확인의 이익까지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사소송이다. 당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그거 검토해야 돼. 항고소송으로 당사소송을 제기하냐 아니면은 당사소송으로 당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은 직접적 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어. 확인에 검토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당사소송으로서 당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는 직접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4번. 여러분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 차이점 아시죠?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라는 거고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라는 거고 당사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은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소송이라는 거야. 법률관계도 무효확인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거고. 그다음에 4번. 공보상 당사소송으로서 납세 의무 부존재. 납세 의무가 없다. 나는 납세할 이유가 없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과세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3조 2호 39조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럼 당사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주체예요? 청이에요? 주체지 주체. 예,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 납세 의무 부존재를 누가 누구한테 다투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사인한테 야 나는 너한테 납세를 할 의무가 없다. 행정주체가 사인한테 세금을 내요? 행정주체 공무원이 국민한테 세금을 줘? 아니잖아. 그죠?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사인이 행정주체한테 제기하는 거야. 의무가 없대잖아. 납세 의무를 누가 가져? 누가 지는 거야? 국민이 지잖아. 납세 의무가 없대. 누가 다퉈? 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지. 그쵸? 그래서 주체도 과세관청이 아니고 주체, 국가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 여기서 행정주체가 이제 피고적격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거 당사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 권리 의무를 다투요. 권리 의무. 법률관계를 다투잖아.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죠. 처분이 소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당사소송이야. 당사소송 아시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거기서 당사소송은 이렇게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뭐 지위 확인 소송, 막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래서 처분이 아닌 거 다 확인 소송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당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행 소송도 가능하고 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다 이제 가능하다. 됐고 자 20번. 이제 벌써 20분이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그죠? 그래서 20번 행정벌이에요. 행정벌인데 이제 과태료가 나왔고요. 과징금, 범칙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옳은 것. 기억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다.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면으로 며칠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돼요. 과태료 부과 처분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돼. 60일이야. 60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러면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거 상실, 그죠? 이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효력이 상실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법원에다가 통보를 하게끔 됐어요. 14일 이내에. 얘가 이의제기를 했다 해가지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를 해. 14일 이내에.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한다?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번.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 통고처분이죠. 통고처분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통고처분은 이것은 임의적인 어떤 뭐죠? 임의적 발효 요건,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다는 거지. 강제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그죠? 그럴 때 이제 범칙금을 내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범칙금을 안 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고발하면 되는 거야, 고발. 고발돼서 특별한 불법절차로 가죠. 형사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행이 발효 요건인 것이고, 강제, 그 자체가 이거 범칙금을 내라고 강제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불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요. 그래서 항고성으로 가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든 통고처분이든 다 처분성이 없어요. 특별한 불법절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과징금은 처분이지. 그죠? 과징금. 과태료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했죠. 근데 과징금은 처분이다.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가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 가름해서 부과할 수 없다. 유독 그런 게 많다. 이번 시험에 항상 어떠한 어떤 경우에도 틀렸죠. 그래서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 이게 뭐지? 변형된 과징금이잖아. 변형된 과징금은 원래는 의무 위반자한테 뭘 해야 돼요?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 영업허가 취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영업 정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누가 힘들어져?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야. 국민이. 그 공중생활에 불편을 줄 만한 그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공중생활에 되게 유익한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지해버리게 되면은 국민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민한테 뭐를 초래해? 불편을 초래하게 돼요. 불편. 국민한테 불편한 어떤 그런 것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그에 가름해서 뭐 한다?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거야. 그게 뭐다? 변형된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은 이렇게 영업정지 가름해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그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무 위반 행위를 했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영업정지하지 않고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적어놨다. 공중위생법에 아셨죠? 참고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리을번. 그래서 이것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여러분 과태료는 여러분 시효가 있을까 없을까? 시효가 있어요. 제적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제적기간도 있어요. 다 몇 년일까? 5년이에요. 5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한번 읽으면 끝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5년이다. 근데 우리가 제척기간도 있어요. 제척기간. 부과의 제척기간. 그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은 부과 자체를 못하는 거고, 이거는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징수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5년이다. 5년. 여기까지만 다 5년.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숫자가 좀 더 있었는데 그 가상금 있잖아요. 가상금. 그리고 과태료에 가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가상금 제도가 있어요. 국세 징수법에 없어졌지, 가상금이. 그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가상금이 있는데 몇 분의 몇일까? 100분의 5일까? 3이지, 가상금. 가상금. 100분의 3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국회직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요. 과태료 부과 처분, 요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 할 때 미리 먼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그거를 며칠 이상 줘야 될까? 며칠 이상? 7일 이상일까? 10일 이상일까? 17? 7? 13? 1? 10일 이상 주도록 되죠. 10일 이상.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60일, 10일, 14일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이게 100분의 3, 5년 이런 것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 감치 뭐 30일 그까지 안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이러면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직이 끝난다. 자, 예. 지방직 해설을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내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국가직에서 어떤 게 나올까 이제 국회직 해설이 있고요. 그죠? 국회직 해설이 또 있고 저희 카페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함수민 공공연구소. 그래서 국회직 해설이 있고 이제 지방직 서울시 이거 교육청도 똑같아요. 교육청도 이렇게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부분 좀 발췌해가지고 간단 정리 부분도 있잖아요. 간단 정리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보고 이제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방직 서울시 해설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좀 쉽게 나왔지만 어렵게는 안 나왔잖아. 이제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국가직 시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올해 이제 처음 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해 오시던 대로 가시면은 되세요. 이제 차분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